자,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국제 뉴스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최초죠. 예, 처음이니까 주요 의제가 굉장히 좀 눈여겨봐져요. 예, 어떤 의제가 있죠?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첫 정상회담이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1일 날 직접 워싱턴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날아가서 거기서 정상회담을 개최를 합니다. 무슨 논의를 할까? 이게 가장 관심이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예상하셨듯이 우리 한국 측에서는 첫 번째가 백신입니다. 백신 협력을 해야죠. 그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전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도 좀 있고 미국 측에서 조금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첫 번째 의제는 한국 측이 내놓은 거는 백신 협력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미국의 백신을 한국에서 위탁 생산 좀 하자 그런 제안도 해놓은 상태이고 아니면 기술 이전을 좀 해주면은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는 동아시아의 백신 생산 허브국이 좀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또 미국이 또 대답 안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은 백신 스와프도 좀 하자는 거잖아요. 그 과거에 우리 저 외환위기 때 그 달러 스와프 했지 않습니까? 예. 미리 좀 미리 주고 받는 것이죠. 이것도 그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아직까지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 또 미국 측이 노력해달라라는 것도 두 번째 주요한 주제로 내세워놨고요. 예. 미국 측은 조금 제안하기 다릅니다. 미국 측은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지금 부품이 급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자동차용 배터리 부분 같은 것도 한국이 앞서 있는 부분에 경제협력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언론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누가 우리 한국의 기업인들이 누가 따라가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측 요구에 좀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삼성전자 같이 가고요. SK하이닉스, LG에너지, SK이노베이션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럼 백신의 협력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또 바이오 기업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바이오 같이 가고요. SK바이오도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모더나 회사하고 백신 협력을 좀 논의 예정이고 SK는 노바백스 회사와 백신 협력을 논의 예정 중입니다. 예. 그런데 그 미국 측은 또 이 부분도 하나 더 그 주요 의제에 끼워 넣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또 안보 협력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화답을 하고 있는데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의지를 우리가 더 강하게 피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드 기지가 그 여건 주둔 여건이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겠다라는 그런 것도 한국이 미리 약속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뭐 잘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들을 쭉 나열됐는데 이 문제들 나열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네. 진짜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외교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 지금 북한도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백신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우리 반도체도 그냥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다 네. 조건을 제대로 걸어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경제 통상도 잘 해야 되고 그 한미일 일본도 이제 삼각 그 안보 협력 같은 것들도 잘 이뤄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일이 너무나 많네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독일 소식인데 9월 독일 총선 앞두고 40세 녹색당 여성 후보 지지율이 1위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가지고 메르켈 총리 뒤를 이을까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사실 독일의 지도자 그러면 메르켈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16년 동안 집권을 했거든요. 대단합니다. 근데 최근에 메르켈 총리가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이은 지방선거 같은 것을 보면은 메르켈 총리에 대한 인기도 떨어지고 있고 기독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인지 메르켈 총리는 이번 9월에 있을 총선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고 정계 은퇴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을 후보는 누굴까?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후보 지금 1980년생이니까 40세잖아요. 녹색당의 후보입니다. 안나레나 베어복. 지금 유럽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젊은 환경운동가이자 녹색당의 최연소
총재죠. 대표죠. 네네. 대표이고 이번 9월 총선을 앞두고 독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네. 하니까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누구를 지지하냐? 그러니까 40세의 안나레나 베어복 녹색당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54%입니다. 예.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베어복 후보는 지금 최근에 그 상당히 인기 있는 게 발언도 좀 이게 젊은 층에 어필할 만한 그런 발언을 네. 많이 해요. 내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은 나는 5살하고 9살 두 딸 아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난 남편하고 합의를 했다. 남편은 내가 당신은 거부권이 있다. 당신이 거부한다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 남편은 거부권을 절대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 예. 그러면 남편하고 나하고 그 아이 육아에는 합의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언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호응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또 녹색당이 근데 그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녹색당은 소수 정당 아닌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옛날엔 그랬죠. 네네. 근데 지금은 지금, 녹색당이 달라요. 독일에서 그 정당 지지율로도 1등입니다. 네. 25%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유럽 정치를 아는 분들은 그러면 기존의 보수당이라든지 노동당이라든지 기독민주당 이런 기존 정당들이 그렇게 그 힘이 없나 생각할 건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현상이 이게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 녹색당 타이틀을 단 그런 정당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여파에 그 힘을 입었죠. 그래서 그 경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32세에 연방 의원을 역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후 문제는 당연히 계속해서 전문가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 가족 문제, 교육 문제, 국방 문제까지도 전문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런던 대학교에서 국제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예, 이런 트렌드 자체가 한참 또 포퓰리스트들이 막 나서서 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또다시 이제 녹색당,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으로 환경에 대한 그 이목이 집중이 되고 그것을 이슈로 삼는 정당이 나와서 이 정도의 지지를 받고 또 차기 총리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좀 이채롭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 가자지구 이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로켓포는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다 터트리고 네. 저쪽에서 뭐 미사일 공격은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팔레스타인 예, 가자지구가 예. 그 언론인들이 있는 건물까지도 폭격을 해서 이게 난리 났는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 갈등의 역사는 오래됐지만은 이번만큼 민간인 그 지구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민간인이 많이 사망하는 경우는 참 그것도 드뭅니다. 예. 지금 열흘 됐거든요. 1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열흘 아직 안 됐네.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10일부터 교전을 했는데 팔레스타인 측은 어린이 42명을 포함해서 154명이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 보니까 네. 네네. 사망자가 나왔고 이스라엘 측은 10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 막강한 그 화력을 바탕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측에 대해서 교전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학살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외국 언론이 상주하고 있는 건물까지 파괴하는 경우 참 드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난 주말에 보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유럽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반 이스라엘 그 규탄 집회가 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뉴욕, LA, 런던, 베를린 주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구호를 때 우리 열심히 보잖아요. 구호는 주로 뭐냐면 이게 어떻게 국가 간 전쟁이냐? 이거는 학살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얘기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행동을 싫어한다. 그 반유대주의 그런 구호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제 이슬람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인도네시아하고 우리 말레이시아, 아시아 국가에서도 여기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언론 인터뷰에. 예. 조코 위도도 대통령 상당히 강하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비열한 행동은 즉각 중단하라라는 그런 네. 특별 인터뷰까지 했고 이슬람 협력기구, 이슬람 종교권의 가장 큰 단체 이슬람 협력기구가 공격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를 했고, 근데 좀 이렇게 되면요, 유엔에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 안보리가 합의문조차도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은 중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뭐라고 성명을 발표하냐면은 합의문도 발표 못 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걸 왜 그러냐 하면 한 국가가
특정 한 국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는 합의문조차 발표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하는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 수수방관 정책으로 아니면 어쩌면 친 이스라엘 정책을 너무 강하게 펼치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국제사회라는 게 뭐 양심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얀마 민주화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러시아 나서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이스라엘의 그 일방적인 미사일 타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나서라 하는데 미국은 또 이제 외면하고 있고 참 진짜 이렇게 깜깜합니다. 하는 와중에 정말 애꿎은 사람들만 목숨을 잃는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이제 또 중국 얘기인데 이제 미국 구소련에 이어서 세 번째로 중국에서 첫 화성 무인 탐사선 태논 1호 요게 이제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구소련하고 미국에 이어서 이제 중국이 세 번째입니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첫 번째죠. 태논 1호니까 이게 천문 1호가 되겠네요. 예. 한국어식으로 발음을 한다면은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0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여행을 하다가 결국 15일 날 화성에 착륙했는데 구소련이 1960년도에 최초로 성공을 했거든요. 참 빠르죠 그때는. 네네네. 그다음에 1970년대에 미국에 착륙을 했고 이번에 세 번째니까. 근데 그 사이에 우리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 같은 거는 많이 봤는데 이 세 나라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저도 예.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유럽도 그렇고 인도, 아랍에미레이트도 화성 관련한 그런 탐사선 보도가 자주 나왔었거든요. 네. 대부분 다 궤도 진입에 성공했지만은 탐사선이 실제 표지에 착륙한 것은 이제 세 번째인 거죠. 예, 대부분 예. 다 실패를 했더라고요. 대기 진입 후에 착륙 단계에서 대부분 충돌을 네.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공포의 7분, 그 공포의 7분을 못 견디기 때문에 그 공포의 7분을 견뎌내는 기술을 가진 국가가 이제 세 번째 국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이 착륙선도 있고 예, 그리고 예. 탐사 로봇도 이제 같이 운용할 네.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 대대적으로 지금 더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게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창당 100주년에 맞춰 가지고 이 지금 화성 착륙까지 합쳐 가지고 대대적인 국가 홍보 행사를 준비 중이니까 앞으로 한 2개월, 3개월은 상당히 중국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한 네. 상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소식은 일본인데 지금 일본이 도쿄올림픽 앞두고 하루에 6천 명이 확진이 돼가지고 이게 도쿄올림픽 강행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올림픽 취소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너무나 압도적이라고요. 정말 취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국가 의견은 뭐 당연한 거고요. 예. 국내 여론도 국민이 60%가 이번에 취소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기업인들도 대거 지금 취소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예. 그리고 라쿠텐 CEO 같은 사람들이 주요 기업인들이 우려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취소 청원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 상당히 예. 활발하더라고요. 그런데 뉴욕 타임즈가 칼럼이 상당히 결정적이에요. 뉴욕 타임즈 칼럼을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이게 칼럼의 제목이 올림픽 너무 위험 취소하라는 게 제목이었거든요. 예, 예. 이 분석을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강행을 하려고 하는 거냐. 예, 예. 근데 일본 정부가 결정권이 있긴 한 거냐. 여기 칼럼의 주요 논제는 경기에 중대한 변경을 한다는 결정은 계약서를 보니까 IOC에 있더라는 거죠. 네. 일본 예, 예. 정부와 IOC가 맺은 계약서를 보니까 올림픽위원회. 그래서 그렇다면 취소 결정은 경기의 중요한 변경 결정이잖아요. 네. 예. 이걸 IOC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못한다라는 것이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주요 논제이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한다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IOC에서 결정한다는 아니 거죠. 선수들 경기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결정 내려버리면 그렇죠.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OC는 왜 이렇게 강행을 하려고 네. 그러냐? IOC의 수입원을 분석을 했습니다. 수입의 70%가 방송사 중개권료이고 20%가 파트너 기업의 협찬이기 때문에 이게 10년 동안 한 77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예. 8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음. 그럼 그중에 한 반 정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 3, 4조 원 정도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이거를 개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IOC 지금 뭐 하냐? 일본이 이 지경이 됐는데 도쿄 올림픽 가가지고 코로나19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죠. 선수들이 못 한다. 근데 이제 결국 돈 때문이다. 그건 문제다. 예. 근데 이제 일본 대표팀 선수들 인터뷰 같은 걸 보니까 여기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도 우선해서 백신 맞춰주겠다 하니까 자기는 그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맞을 수 없다. 더 위험한 사람들부터 맞춰라 이렇게 또 기자회견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다
아는데 이 IOC 관계자들만 모르는 내용인 예, 것 예. 같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원 황지식